자그마한 키에 다부진 몸매, 강한 눈빛이 뿜어져 나오는 눈매를 지닌 한용운. 그를 만난 사람들은 강렬한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강한 그의 외모만큼이나 한용운의 일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뇌했으며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저항했고 또 누구도 나서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엄혹한 근대화의 역사 속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냈던 만해 한용운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 시내에서 차로 30여 분. 만해 한용운이 태어난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1879년 8월 한용운은 몰락한 양반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울릴 정도로 우렁찼다고 한다. 한용운의 어린 시절 이름은 유천. 태어날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남다른 면이 있는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5살 무렵에는 다른 아이들이 몇 달씩 걸려야 뗄 수 있는 천자문과 수학을 단 며칠 사이에 줄줄 외웠다. 또한 한 번 책을 펼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집중력과 이해력이 좋아 동네에선 신동이라 불렸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눈여겨보고 6살 무렵부터는 서당에 보내며 글 공부를 가르친다. 어린 한용운은 자신보다 덩치 큰 아이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특별한 아이였다. 책 읽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그는 일찍이 논어, 맹자, 시경, 서경은 물론 어른들도 읽기 힘들다는 서산기까지 두루 읽어내려갔으며 중국 문헌과 소설 등을 탐독하며 어린 시절 꿈을 키워갔다.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의 선친께서는 한마디도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한용운으로 하여금 채찍을 가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경전 위에 유교 경전 위에 만해에게 던져줬던 책이 바로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하는 영웅호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용운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불길 같은 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홍성의 옛 이름은 홍주. 예로부터 이름난 의인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찍이 어린 한용운이 의인을 꿈꾼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이곳 홍성 지역은 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게 끝까지 저항한 사육신 성선문과 병자호란에 중국 청나라에 끝까지 항거했던 사막사들의 홍과 넋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천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했던 홍성의 위인들처럼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옛 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때마다 어린 한용운은 자신과의 다짐을 약속했다. 나도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만해가 자랐던 소년 시절은 조선 말기 그야말로 혼란의 시대였다. 밖으로는 조선을 개항시켜 식민지화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힘없는 조선을 위협했으며 안으로는 타락한 관리들의 부정과 횡포, 권력 다툼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용운의 삶을 바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동학운동이다. 가난에 굶주린 농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에 나선 것이다. 조선 왕조에서는 일본과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무자비한 진압을 했고 수많은 농민과 일반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중에는 한용운의 아버지와 형도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청년 한용운을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그도 역시 적극적으로 모순의 현실에 대응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
소년 유천은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옳고 그른 것, 바르게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 길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마음의 번뇌를 가슴에 안은 채 한용우는 무작정 집을 떠난다. 한용우는 자신을 짓누르는 고뇌를 떨쳐버리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무작정 발길을 옮긴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한 사찰. 큰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다. 수백 리 길을 홀로 걸어 도착한 곳은 백담사. 한용운의 마음의 고향 백담사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된다. 깨달음을 얻고자 들어간 사찰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온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장작을 만드는 일은 건장한 그에게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상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그러나 한용운은 여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이고 길이다. 힘들더라도 견뎌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고된 허드렛 일 때문에 밤이면 녹초가 됐지만 결코 쉴 수는 없었다. 쏟아지는 졸음과 피곤함을 쫓으며 자신을 찾기 위한 수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늘 책에 대한 배고픔을 느꼈던 한용운은 틈틈이 불교 경전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구해 읽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지식과 세상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바꿔놓은 책을 보게 된다. 바로 멀리 중국에서 건너온 영환지략이라는 지리서였다. 영환지략은 청나라의 서계여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서양의 지리와 역사를 적어놓은 지도책이다. 여기엔 한용운이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조선 밖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다니 나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다는 것인가. 나는 조선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품은 한용운은 단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꾸린 뒤 주저함 없이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섰다. 넓은 세상의 존재를 알게 된 한용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작고 답답하게 다가왔다. 먼저 걸어서 서울에서 원산까지 간 뒤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배로 이동을 하고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와 프랑스, 미국까지 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한용운은 조선 청년들에게 친일파로 오해를 받아 습격을 받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첫 번째 세계 여행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비록 여행은 실패했지만 한용운의 마음은 떠나기 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조선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다. 그에게 나라와 동포는 어머니의 품이자 따스하고 가슴 뭉클한 대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의 도전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2년 후에
그 세계 문물과 문명이 들어오는 그 루트, 그러한 그 통로가 되었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세계 문명과 문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내가 보고 배워서 우리 조선을 개혁하고 우리 불교계의 변화 발전에 어떤 하나의 자료 또 근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책을 통해서 얻어오겠다고 이제 일본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큰 세상을 향한 큰 뜻을 품은 한용운에게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이었던 만화선사는 의미 있는 법명을 지어준다. 원래 법명이 봉환이던 한용운은 이때부터 용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장차 큰 인물됨을 꿰뚫은 스승의 뜻을 담은 것이다. 한용운의 스승 만화선사가 주지로 있던 사찰인 강원도 고성의 검봉사.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호국불교의 총본산이다. 한용운은 최초의 신식불교 학교이자 현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에서 불교 교리와 측량과 같은 신식 교육을 받은 뒤 이곳 검봉사로 돌아와 불교 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서양 문물과 넓은 세상을 접한 한용운은 조선의 개혁과 자주를 꿈꿉니다. 그를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이었죠. 이 책은 조선 불교 유신론인데요. 일제강점이라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불교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중에만 있으면서 나라 돌아가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조선의 불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은 불교계와 대중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대의 문제를 깨닫고 앞서 나가는 한용운의 행보를 이해하기란 당시로서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선 불교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캐캐묵은 탈을 벗고 산속에서 벗어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 없이 고기가 있을 수 없듯이 대중이 없는 종교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10년) 한용운은 조선불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조선불교 유신론을 탈고한 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을 통해서 불교 청년들, 젊은 스님들을 각성을 시키고 불교의 모든 제도랄까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 시대, 새 문명에 맞는 불교의 체질을 만들어야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주장하시고 젊은 스님들과 함께 그러한 그 실제 현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의 앞에 치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에게 조선 통치권을 빼앗긴 것이다. 조선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의 마수는 불교계까지 뻗어오고 있었다. 조선의 불교가 일본의 불교와 연합한다는 비밀 조약, 조동종 맹약이 체결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용운은 분노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모자라 민족 불교까지 저들 발밑으로 들어가게 되다니. 조선 불교가 망하는 것은 곧 조선의 민족 정신이 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한용운은 뜻있는 스님들과 함께 조선 불교를 지켜내기 위한 방편으로 임재종을 세우고 그 중심에 서서 일본의 조동종과 맞서 싸웠다. 또한 일반인이 불교 교리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거쳐 불교 대전을 완성시켰다. 총 6,802권의 막대한 분량의 경전이 총 9장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1918년엔 본격적인 불교 잡지인 유심을 발간하는 등 불교 대중화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식민지 무단 통치 아래서 민족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갔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만주로 떠났다. 나라를 잃은 뒤 울분에 찬 한용운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만주에 도착한 한용운은 굴라제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된다. 친일첩자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총격을 받고 쓰러진 한용운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신이 혼미해진 한용운의 눈앞에 한 여인이 나타난다. 관세음보살이었다. 정신을 차린 한용운은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간다. 이런 생사의 고비에서 내가 담대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를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사한테 마취하지 말고 내 맨정신에 내가 견딜 테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하는 용어입니다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 본질이 그 속에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몸소 체험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낼 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아주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 조선으로 돌아온 한용운은 다시 마음의 고향인 강원도 백담사로 향했다. 줄곧 그를 따라다니던 상념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한용운은 이번에는 기필코 그 답을 구하리라 다짐한다. 그리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해 홀로 깊은 산골 오세암으로 들어간다. 철저한 고립과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깊고 깊은 적막과 침묵만이 깊어갔다. 1917년 12월 3일 밤 뭔가 쿵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용운의 나이 39. 이제껏 품어왔던 의문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다. 사나이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그걸 아는 사람 몇몇이나 되는가? 한 소리에 온 세상 크게 깨닫나니 눈 속에 복사꽃 붉게 나붓기네. 그동안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상념의 깨달음을 얻은 한용운. 이제 그의 마음은 깊어졌고 그의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이 선 그는 단 한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거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종교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족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만방에 조선인의 염원을 알리고 독립을 쟁취하고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주 독립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용감무쌍하게 최후의 1인까지 최선을 다해 싸웁시다. 조선의 국민을 깨우고 전 세계를 향해 조선이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담은 독립선언서. 한용운은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로 담았다. 바로 공약 3장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3.1운동은 민족적인 요구와 자유의 정신으로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표해야 하며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조선 독립을 향한 한용운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조선 독립선언서가 삽시간에 만들어져 전국으로 뿌려졌다.
그와 동시에 조선은 독립을 외치는 함성으로 뒤덮였다. 노인과 어린이, 여자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군중의 물결은 거리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었다. 조선 곳곳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신의주를 지나 멀리 만주까지 이어졌다.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는 함성은 하나가 되어 일본의 총칼에 억눌리며 참아왔던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다. 독립을 향한 거센 바람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도 잠시 군중을 향한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됐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다. 한용운은 기다렸다는 듯 당당히 나섰다. 조선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수갑을 채운단 말이냐?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 우리 말로 걸어가겠다. 이를 비켜라! 한용운을 비롯한 민족 대표들은 서슬 10호런 총칼을 앞세운 일본 경찰에 의해 마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된다. 만세운동의 가장 앞에 섰던 한용운은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현실을 맞이했다. 민족 대표들과 한용운은 국가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법정 최고형을 언도받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한용운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나는 내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한 것으로 벌을 받을 일은 없을 줄 안다.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렇다. 언제라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만일 몸이 없어진다면 정신만이라도 영세토록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란죄로 구속된 민족 대표들과 한용운은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집요하고 무자비한 일본 경찰의 고문은 감옥에 갇힌 민족 대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그러나 한용운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마라. 건방지 주세지. 그게 죽을 죄라는 걸 모르나? 죽을 죄라니. 조선 사람이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건 조선인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이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민족 앞에서 죽을 죄를 지는 것이다. 독립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3년의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한용운은 옥중투쟁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 사식을 넣지 말 것.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그러나 수감 생활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옥중에서 만에는 처음에는 동일범으로 큰 방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성문도 써내고 또 그 반성문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사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니까 만해가 너무 그 행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크게 꾸짖게 됩니다. 꾸짖으면서 그 옆에 있던 똥통을 들어 엎으면서 나라가 망하거든 죽는 것이 서럽거든 당장에 취소하고 나가면 됐지 왜 훌쩍거리냐고 만해가 아주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대 그 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이 일로 한용운은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비좁은 독방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현실에 비하면 버티지 못할 일은 아니었다. 일본 재판관의 끊임없는 회유에 한용운은 조선이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글로써 답하겠다고 요청한다. 종이와 펜 한 자루를 받아진 한용운은
일체의 참고 자료나 책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고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가 없는 사람은 최고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본에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동양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곧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한용운이 쓴 이 논설은 독립신문에 실려 국내외로 삽시간에 퍼졌고 수많은 이에게 독립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를 잃고 자신의 자유마저 잃어버린 한용운은 헛헛한 마음을 시조에 담아 달래곤 했다. 농산의 앵무새는 말을 잘도 하건만 그 새만도 못한 이 몸이 서럽구나.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이 금덩어리로 자유의 코트를 사고 싶구나. 삼 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한용운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형무소에서 나온다. 한용운 스님보다 먼저 나온 독립지사들이 이제 환영도 나오고 또 한용운 스님을 아시는 그 불교계의 이제 스님들이랄까 신도들이 이제 마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 스님이 이제 그 감방에 문을 열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대중들이 인사도 하고 악수도 청하고 이렇게 이제 아는 체를 하니까 자기보다 먼저 나오고 또는 독립운동 또는 3.1운동 때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다가 거절한 독립지사들이 악수를 신청하니까 한용운 스님이 그 악수를 거절을 딱 하시면서 이렇게 마중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악수를 거절하고 옆에다가 침을 펴고 뱉었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쫓아와서 선생님 그 지옥 갔다 왔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용운은 그 기자한테 혼을 냅니다. 야 이놈 내가 왜 지옥 갔다 왔나? 갔다 하면 내가 극락을 갔다 왔지. 그 다음날 신문에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고 돌아온 한용운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일제 총독부를 혼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그래서 만에는 그 극락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만에는 가장 행복하게 자기 길을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한용운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민족경제의 육성과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대학을 건립했고 불교 청년회 회장으로 취임, 대중불교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신간의 창설에 참여했으며 조선 청년 불교도의 항일운동단체인 만당의 당수로 취임했다. 또한 잡지 불교를 인수해 불교 대중화와 민중 계몽에 힘썼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던 한용운에게 당시 어용단체로 일본의 관리를 받는 31본산 주지회의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 마지못해 강연장에 들어선 한용운은 매서운 눈초리로 모여있는 주지들을 쏘아보며 강연을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똥입니다. 그런데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송장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면 똥 옆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썩어가는 송장 옆에서는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썩은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놈들아! 그건 바로 여기 앉아있는 30일 본산주지 네놈들이다! 총독부의 어용단체 노릇을 하던 31본산 주지들이 한용운에게 혼쭐이 난 것이다. 강한 카리스마로 한국 불교의 근대화를 이끈 선승이자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저항시인 한용운.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시 속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처럼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성과 따뜻한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결같은 지조로 조국 독립의 길을 걸어온 한국 근대사의 위대한 사상가 만해 한용운. 이제 그의 길을 따라 마지막 여행을 떠나봅니다. 1926년 한용운의 나이 47세. 독립투사이자 문학가였던 그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를 써내려갔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님의 침묵이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아담한 한옥집이 나타난다. 만해 한용운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시무장이다. 감옥을 나온 한용운에게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해준 거처이다. 이곳 시무장엔 대쪽 같았던 한용운의 일화가 담겨있다. 이 집이 지금 보시는 대로 북쪽을 향해서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면 이 산 너머에 일본 총독부를 바라보는 것이 되니까 나는 총독부가 있는 남쪽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래서 집의 좌향을 북향으로 하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조선 총독부를 향해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일본 경찰은 이러한 한용운의 일상을 감시했다. 그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기도 했다. 한용운의 공공한 처지를 빌미로 다양한 방법으로 회유를 시도했다. 선생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살림에 보태주십시오. 적지 않아 보이는데 누가 이런 돈을 보냈단 말인가? 네, 사실 어제 총독부에 불려 들어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용운은 호통을 쳤다. 젊은 놈이 이따위 더러운 심부름이나 하고 다니다니! 당장 돌아가라 이놈! 일본에겐 절대 굴하지 않았던 한용운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그에겐 어릴 적부터 영특한 딸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6살 난 딸아이가 신문에 섞여 있는 일본 글자를 가리켰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건 몰라도 된다. 그건 글자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에 굴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다. 하루는 종로에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마주오는 육당 체남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만해는 육동 체남선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육당이 가만히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만해 선생이 지나갔는데 인사를 미처 못한 것 같아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생님 제가 육당입니다 하고 다시 인사를 하니까 내가 아는 육당은 이미 죽었어 그래 버리고 말았어요. 만해는 육당이 변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육당 집에 가서 그 아주 변절 곡을 하고 돌아온 바로 그 후였어요. 그래서 육당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시무장에서의 생활은 한용운에게 문학에 몰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용운은 답답함과 회한의 심경을 달래며 수많은 시조와 소설을 써내려갔다.
그때 쓴 시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춘주이다. 따스한 볕 등에 지고 요마경 읽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온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오더라. 누구보다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일본의 황민화 정책을 거부하던 한용운은 일본의 호적 정리 사업에 반대하며 식량 배급도 거부하다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지병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만다. 1944년 한용운이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한 해 앞둔 해였다. 암흑의 시대, 조선인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한국인의 영혼을 사로잡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시이다. 1920년대 나라를 잃고 표현의 자유마저 잃었던 암흑의 시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와 바램을 고스란히 문학적으로 승화한 한용운의 시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한용운의 문학적 깊이는 19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인 타고르와 비교해도 모자람 없는 무게감을 가진다. 현재 지금 살아있는 시인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 로버트 핀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개관 시인은 만해 한용운의 시를 보고 1920, 30년대의 동양에 이렇게 심오한 사상을 가진 시인이 존재했다는 것. 게다가 그것이 식민지 조선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다.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시를 발표했다고 그렇게 찬양한 것을 보았고요.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이곳은 만해 한용운의 사상과 정신을 잇기 위해 세워진 만해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만해 마을의 입구엔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세계 각국의 유명 시인 55명이 보내온 약 310여 편의 시가 통판에 담겨 시벽으로 조성되어 있다. 조선의 독립과 민족 불교의 구현을 문학 속에 오롯이 담은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던 한용운의 사상을 기리는 이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마음의 번뇌를 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시면으로 향하는 입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한용운의 사상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만해문학박물관이다. 이곳 만해문학박물관 1층은 총 70여 평 규모의 상설 전시실로 그 입구를 시작으로 만해의 친필, 풍상세월 유수인생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만해의 탁월한 문학성과 자유사상, 진보사상, 민족사상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예술인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서예, 서화 등 다양한 문예 작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잔혹했던 암흑의 조선말, 독립투사이자 개혁가, 사상가로 살아갔던 만해 한용운은 그의 심정을 문학으로 쏟아냈다. 우리에게 시인으로 익숙한 한용운은 현대시뿐만 아니라 시조에도 능했으며 죽음, 철혈미인, 후예를 비롯한 삼국지 등 소설 창작에도 몰두하며 다양한 문학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이곳엔
한용운이 단숨에 써내려간 시집 님의 침묵의 초판권이 보존되어 있는데 억압의 시대 자유와 평화를 위해 앞장선 올곧은 사상과 숭고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 국가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문학을 통해서 실천하는 길,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그 청년 정신을 그 일생 동안 관철하신 위대한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그 민족에게 어떤 새로운 활력을 넣어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혹한 한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치며 걸어갔던 한국인 만해 한용운. 그는 조선 독립을 갈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지조를 가졌던 민족 지성의 표본이었다. 한겨울 매화 같았던 한용운의 일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